all as the night sky, where my heart and yours still lie under stars that never die. We carved all of you and I as the night sky. It remembers how we tried. Even distance can't deny that we're written way up high. The moon has watched me all these days, wander through your empty gaze. Even when I don't see you, I feel your promise shining through. I wonder if you feel it too, that our forever still rings true. The constellations seem to trace the shape of your remembered face. No winds can take the stars away, no dawn can wash our nights to gray. I ask the sky, I ask the breeze, do you still think of me as the night sky, where my heart and yours still lie under stars that never die? We carved all of you and I as the night sky. It remembers how we tried. Even distance can't deny that we're written way up high. If the world forgets that we were heart and yours still lie under stars that never die. We carved all of you and I as the night sky. It remembers how we tried. Even distance can't deny that we're written way up high. So if you're lost. 네, 팀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7주차 마지막 그 법인 이제 제도 정비 수업 날인데요. 오늘 요 이제 수업에 이제 앞서서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수업을 어떤 취지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세일즈를 하는지 먼저 개요 먼저 잡아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좀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 영업의 파트였는데, 오늘은 이제 법인 영업, 그러니까 법인을 상대로 해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고 또 보험까지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진행해 드릴 건데요. 근데 그런 이제 특강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저희는 보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이제 법인의 제도 정비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로 교육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영업 부분의 일부 파트도 오늘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의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은 법인의 정관을 개정해주는 그런 세일즈 기법을 이제 진행해 드릴 건데, 우선 이 법인의 정관이란 개념을 다시 한번 그 좀 설명을 드리자면, 특강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수업에 앞서서 이 법인을 대할 때는요, 법인 사업체를 어떠한 물건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그 물건도 아니고요. 이제 상법상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게 돼요. 사람, 인격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주민번호 13자리를 부여받잖아요. 법인도 설립과 동시에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 등록번호로 이런 사무실,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법인 등록번호로 은행 가서 법인 신용대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법인을 대할 때, 대표님의 물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접근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대표님과 다른 사람으로 이해를 하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법인 돈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급여를 신고하고 받아와야 되고, 정당하게 법인에 쌓인 이익금을 배당으로 빼오거나
이렇게 정당하게 이제 법인의 자금을 신고를 하고 이제 가져오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관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대표님과 법인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상법에도 서로 간에 규정을 정해놓고 운영을 해라라고 법으로 정해지고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둘이 다른 인격체니까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식회사는 각 회사의 정관대로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 짓고 있어요. 법으로. 이제 판례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정관에는 서로 간에 이제 규정이 정해되는 건데, 첫 번째로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행동하는 규칙,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행정적인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자,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을 정한 대로 운영을 해라라고 우리나라 상법에는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법인에 유리한 우리나라 법들이 있어도 우리 회사 정관에 없으면 그 행위 자체가 부정 처리가 될 수가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법인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을 잡아줘야 된다. 이것을 행정적인 조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인 조항도 있어야 되지만 대표님은 법인에서 그러니까 급여를 받아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막무가내로 받아오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부당한 판정이 떨어지게 된다는 판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법인에서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급여적인 조항들이 있어야 돼요. 자, 정관에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도 사람이고 대표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의 그런 행정적인 조항, 움직일 수 있는 조항들, 행할 수 있는 조항들, 법인의 행정적인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이 법인에서 받아오는 급여적인 조항이 정관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는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님들이 이런 이제 뭐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좀 정관에 빠삭하게 컨설팅을 해주는 영업사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매년 수만 법인 업체들이. 네,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하게 되시면요, 정말 딱 설립에 필요한 내용만 담겨 있어요. 설립에 필요한. 그러니까 설립 신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법인에서 유리한 조항들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급여적인 조항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관은 이제 운영에 이제 리스크가 있는 정관인데 그 이유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정관들로 다 이제 발부가 되고 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이 법인의 모수 자체는 많아요. 왜냐하면 법인은 이 정관이라는 서류는 필수 조항이에요. 필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필수 조항이기 때문에 정관이 없이는 설립도 안 되고요. 정관이 없는 법인은 당연히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통 설립을 의뢰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뭐 나빠서 그런 건 아니라 하도 뭐 많은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별로 뭐 이쪽에 관해서 크게 인사이트가 없으신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정관을 다 찍어 드리면은 너무 문의량이 많고 수익도 없으니까 그냥 딱 설립에 필요한 정관으로 발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다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 정관들이 다 부족한 정관이라는 걸 이따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걸 터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이 정관 세일즈를 접근할 수 있는 모수는 많지만 그 보험사에서도 그래서 이 정관 터치로 가장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영업 세일즈 포인트를.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좀 세일즈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험사에서는요. 저도 이제 원수사 보험사에 이제 오래 있었고 거기서 법인 영업만 하시는 이제 고액 세일즈 분들도 다 이제 정관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정관으로. 자, 근데 첫 번째로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정관 세일즈 방법으로 변경 방법 접근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어려운 거는 행정적인 조항만 얘기를 해요. 행정적인 조항.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는 법인의 행정적인 조항도 있어야 되지만 대표님의 급여적인 조항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행정적인 조항들. 대표님, 우리 법인의 정관에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 법인이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조항으로만 접근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다 쭉 설명드릴 거지만 그것만으로도 정관을 바꿀 목적은 충분하지만 대표님들이 이런 거절이 좀 나와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법인에서 이거를 행할 때 그때 바꿀게라는 정말 막연한 거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거절이에요. 저희는 대표님의 급여적인 조항도 바꿔야 된다를 이제 미지 환기를 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거절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오케이 좋다 정관을 바꾸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마지막 세일즈 측면에서 보험사에서는 평생 납부를 하는 경영인 정기 보험이라는 것을 보통 최소 100만 원 단위로 제한을 해요. 보통. 근데 물론 오늘 경영인 정기에 대한 그런 기능성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일단 대표님께서 보험을 싫어하시거나 이걸 또 평생 납부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정관을 바꿔야 되는데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 보험을 평생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첫 번째로는 행정적인 조항만 얘기했을 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히, 그러면 나중에 이거 바꿔야 될 때 바꿀게 라는 막연한 거절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걸로 접근하지 않고요, 현재 지금 대표님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접근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는 행정적인 조항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받아가는 급여적인 조항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 주장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대표님, 혹시 최근에 정관은 점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대표님들이 뭐 받아봤다, 뭐 아니면 잘 돼 있다라는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한 대답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랑곳하지 마시고, 그러시죠? 대표님, 근데 상법에 근거해서 요즘에 대표님들의 급여를 전부 다 추징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귀가 이제 그때부터 열립니다. 상법 뭐 어떤 거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법 388조는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래야 대표님의 정관 사본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대표님, 요즘에 상법 388조에 근거하면 이사의 보수, 그러니까 대표님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법으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법을 위반한 대표님들께서 세무조사가 와가지고 대표님의 급여를 전부 다 토해내는 판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시고 판례를 보여주는 판례. 자료물로 다 아마 김태환 코치님 강의 때 드리긴 했겠지만 이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 대표님 보시다시피 요거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대표님이 받아간 급여의 대부분이 다 부당한 이득으로 판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부당한 이득을 전부 다 반환해라는 판례가 떨어진 거, 판정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대표님이 세무조사가 와가지고 지방법원에서 이제 이런 판정이 떨어진 거예요. 부당 이득이다. 이 가져온 건. 그래서 반환해라. 대표님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냈겠어요? 뭘 할까요? 항소라는 걸 한번 한 거죠. 항소. 항소를 하면 어디로 가죠? 고등법원에 가요. 고등법원. 네, 고등법원에 갔는데도 똑같이 부당이득으로 판정이 떨어졌고 반환 청구에 응해라 라고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팀장님들께서 마지막으로 고등법원이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낼게요. 이러지 않겠죠. 뭔가 나도 억울하다 하니까 또 마지막 항소, 그러니까 항소가 아니라 상고라고 하죠. 상고. 대법원까지 넘어가는 거는 상고라고 하죠.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 너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대표님의 급여를 전부 다 법인에다가 반환해야 되는 이런 판례입니다. 이걸 대표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때서 이렇게 실제 대법원 판례를 원본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주문을 보면은 주문이 결론이죠, 결론. 주문을 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판례가 지금 나와 있죠, 주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판정을 따라라. 그런 주문이죠.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나오잖아요. 상법에 근거하면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아니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는 거죠. 근데 너는 안 지켰다예요. 이게 이제 대표님한테 정관 변경의 니즈를 환기시키는 게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자,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에 근거해서 대표님들이 정관에 최소한 정관의 그런 보수에 대한 규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정관에도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도 하지 않으셨 저거 엔드 조건이 아니에요. 5월 조건이죠. 정관에 정하거나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라. 5월 조건이면 5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매년 주주총회를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관의 대표님의 보수 규정을 탄탄하게 개정을 해드리는 거에 포커싱을 제안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대표님 귀가 열려요. 자, 물론 다시 한번 법인의 행정적인 조항도 굉장히 좋아요. 꼭 있어야 돼요.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대표님들이 거기서 그냥 좋긴 좋은데 나중에 바꿀게 라는 막연한 거절이 나오지만 급여적인 조항에서는 귀가 열린다는 거죠. 급여적인 조항을 꼭 언급을 하시고 상법과 판례를 보여주시면은 귀가 열려요. 팀장님들도 상식적으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고 판례를 봤는데 글쎄 나는 뭐 상관없는데 이럴 주식회사 대표라면은 그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 정관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물론 스타트업 기업들은 뭐 나 급여 많이 받아가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필드에서 이제 느끼는 건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해줘요. 예전에는 솔직히 뭐 급여도 못 받아갈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익금이 많이 내니까 그때 장 대표가 말했던 게 자꾸 귀에 맴돌더라.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점검해주고 경영진이 또 이백하신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대표님들은 무시할 수 없어요.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니즈 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팀장님들은 어디까지 하시면 되는 거냐면, 대표님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 이런 이슈가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정관에도 혹시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건 없는지 제가 점검을 무료로 해드릴게요. 점검만 무료로 해드릴게요. 정관 4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빠진 건 없는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정관 4번까지만 받아오시면 되세요. 4번. 그러면 이제 거의 50% 세일즈는 끝난 거예요. 50%는. 그 4번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교육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거 빠졌다, 이거 빠졌다, 이게 왜 들어간다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피드백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보시면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법적인 내용들이니까 처음에는.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얘기하게 되면은 대표님께서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정관 바꿔야겠다라는 이제 확실히 이제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거절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사에서는 이런 급여적인 조항으로 일단 접근을 하진 않아요.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급여적인 조항으로 접근하진 않고 행정적인 걸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저희는 급여적인 걸로 니즈 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절은 너무 비싸다예요. 보험사에서는 평생 납부하는 보험을 100만 원 이상을 제한하니까 대표님들이 이 정관 바꾸고 싶은데 바꿔야겠다 생각은 들지만도 보험을 100만 원을 청약서를 이렇게 들이대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는 대표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저기서 그 시각을 좀 바꿔가지고 물론 보험도 좋죠. 수수료가 세고 좋으니까. 이따가 설명드리죠. 보험의 또 기능성도 있어요. 기능.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축 개념으로, 퇴직금 준비 개념으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저는 그걸 권장드리지 않고 처음에는 빠른 수익화, 빠른 정관에 대한 수익화를 실제로 저희 신입사원분들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발성 그 변경 수수료로 100만 원을 한 번 제한, 100만 원, 딱 한 번. 저희는 한 번으로 100만 원에 대표님이 정관을 이렇게 개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타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취지는 뭐냐면 팀장님들이 이제 기업 영업을 다니실 때 법인 업체들도 계속 만난다는 말이죠. 그 법인 업체들 정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근데 매우 높은 확률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든 부족한 정관을 갖고 있다고 매우 높은 확률로. 그래서 그거를 터칭을 해서 너무 이제 물론 좋죠. 100만 원
월납 100만 원 세일즈를 하면 팀장님들 보험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화가 되잖아요.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건 나중 얘기고 처음에는 만나는 법인 족족마다 이 100만 원이라도 수익화를 더 빠르게 기업 영업을 나가셨을 때 욕심내서 보험으로 너무 크게 이게 다리를 크게 하지 마시고 100만 원이라도 만나는 법인마다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컨텐츠로 먼저 교육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제 100만 원은 재미가 없는데 200만 원까지는 그래도 변경 의사가 있어요. 300부터는 조금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100만 원은 타율이 높고 200만 원부터는 조금 타율은 떨어지지만 거기까지도 오케이. 300만 원부터는 좀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좀 300만 원부터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 알려드리는 보험에 대한 기능성과 왜 보험을 법인이 가입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중에 보험으로 세일즈를 전향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수분들은 바로 이제 보험으로 하시는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모두 다 처음 하시는 그런 이제 전제로 그 처음 하시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세일즈가 가능한 컨텐츠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측면으로 일단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정관을 바꿔야 되는 이유랑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지 오늘 강의 내용의 개요를 잡아드린 개요. 네, 그래서 다소 처음 들으실 때는 뭔가 막 자꾸 법 얘기가 나오니까 법 얘기 나오니까 뭔가 루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저도 많은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해드리고 있고 이거를 그래도 잘 인내하셔가지고 습득을 하시면 법인 사업자 족족족 다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매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법인 설립 파트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법인 설립할 때도 당연한 얘기지만 뭐가 들어가겠죠? 정관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정관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법인 설립으로 수익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법무사 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기업 영업을 하다 보면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 정말 정말 많아져요. 앞으로 이제 하시면 전환할 때 대표님 제가 법인 무료로 설립을 해드릴게요. 좋은 정관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왜 무료로 쓸데없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향을 할 때는 이미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해서 전향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도 매출이 개인 사업자 그냥 그대로 이어서 따라서 찍히기 때문에 보험 세일즈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법인을 무료로 설립해드리면서 좋은 정관을 무료로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험보다는 바로 즉각적인 수익화를 팀장님들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기장을 필수로 해야 돼요. 기장. 그거는 세법의 의무예요. 자, 개인 사업자는 일정 매출 8천만 원 이상 전까지는 기장의 의무라는 게 없어요. 복식부기의 의무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요. 매출이 0원이더라도 복식부기 그러니까 재무제표 신고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안 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기장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자체 기장을 복식부기 하실 줄 아시는 분.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 세무사님들한테 맡기는 거죠. 복식부기는. 근데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고 의무의 의무. 안 하면 나중에 무기장 가산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장 세무사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료로 설립해 드리면서 가볍게 저희 쪽 세무사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차차 찾아가시면 되는데 세무사 쪽에서는 기장을 연결해주면 소개비라는 주는 문화가 있어요. 문화. 네.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데 지급하는 이 사람 세무사 입장에서는 약간 세무사 과태료 대상이긴 해요. 근데 저희는 문제는 아니고요. 세무사가 지급하는 건 소개비로. 그래서 세무사님들도 뭐 대놓고 막 지급한다라는 표현은 못 하는데
이미 이 시장이 그래요. 기장 업체를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일정의 소개비를 주겠다 해서 예를 들어 법인 기장료는 처음에 시작할 때 15만 원이 일반 시장가예요. 시장가. 스타트업 법인. 그리고 매출이 높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데 15만 원이잖아요. 이제 월 기장료에 보통은 6배 정도를 세무사님들이 보통 소개비로 지급을 하죠. 6배 정도.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워요. 어, 팀장님들 그 메타 광고로 DB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요. 기장 세무사를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일단 DB 창출만 하는데 첫 번째로 그 네이버 지도에 세무사 사무실을 한번 다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다 전화하시면서 제가 이런 이제 좀 기업들을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장 넘길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좀 기장 영업 관련해가지고 좀 미팅을 하고 싶은데 혹시 언제 좀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미팅 그냥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사님들이 가장 불을 켜고 활동을 하는 게 기장 영업이에요. 자기의 세무사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수익이 기장 그 회사들을 늘리는 게 세무사님들의 넘버원 니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 한번 전화해 보세요. 내가 이런 기업 그런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기장 사무실들을 다 못 찾고 있다. 예. 그래서 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미팅이 잡혀요. 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미팅을 가시는 겁니다. 가셔가지고 기장 영업 먼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규 법인도 많이 설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관련 업체들이 적절한 기장 세무서를 못 찾고 있어서 좀 매칭을 해드리고 싶은데 소개비 얼마 정도로 가능하신지 얘기하면은 그냥 스탠다드하게는 6배를 보통은 다 얘기해요. 스탠다드하게 6배. 근데 이제 좀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12배까지도 지급을 해주는 세무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세무사님들도 12배까지 지급하려면 팀장님들이 믿기는 구석이 있어야겠죠. 갑자기 대뜸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12배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저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쪽 제휴 세무사님한테 만약에 토스를 해주시면은 제가 팀장님들께 8.4배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8.4배. 이 계산 공식은 뭐냐면 저는 12배로 제휴를 하는 세무사들이 많거든요. 12배. 그래서 저는 12배에서 팀장님들께 70%를 지급해드리고 있어가지고 8.4배가 나오는 거, 8.4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어디 어디 세무사에 8배 정도 좀 이렇게 소개비를 받고 있는데, 혹시 좀 10배로 거래가 안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기장 영업을 할 때 유리하게 좀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10배, 12배가 세무사님 입장에서 과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분들은요, 12배를, 그러니까 12개월치죠. 12개월치를 지급을 우리한테 해주더라도, 그 3월 달, 5월 달에 그런 이제 세무 조정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받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1년치 기장료를 지급을 하더라도 저들은 손해가 아니라고요. 법인한테 조정 수수료 받고요. 대표님 개인한테도 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더블로 받아요. 더블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은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기장 세무사 영업을 조금씩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 못 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8.4배를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저한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자, 기장 영업을 뭐 팀장님들 원하시는 대로 뭐 8배든 10배든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DB 제휴까지 하시면 돼요. DB 제휴까지. 여기서 우량한 DB들이 나와요. 여기서 메타 광고에서도 나오지만 세무사랑 협업을 하는 DB들이 우량 DB가 더 많이 나와요. 세무사. 물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장을 넘겨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정책 자금이나 기업들 뭐 인증 같은 것들을 컨설팅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관리하시는 업체들 중에 정책 자금 필요하신 데 있다면 연결해 주시면은 제가 자금 컨설팅을 해드리고 세무사님께 쉐어를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00%다 뭐 DB를 주진 않지만 한 10군데 갖다 하시면은 한두 명 세무사님은 여기에 이제
비전이 생겨가지고 잘 업무 협업을 하는 세무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무사님들도 거래하는 업체 중에서 자금 필요한 데 많단 말이죠. 그 중에서 괜찮은 업체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거기서도 이제 자금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DB 창출 풀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DB가 나오려면 처음에는요, 세무사님한테 쉐어 비율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50%를 주겠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정말 막 3억에서 5억이 집행될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그런 업체들을 소개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제가 반대로 저도 실제로 5년 전에 막 DB를 수급할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자, 5억을 예를 들어 승인돼가지고 2,500을 수수료를 받았어요. 근데 세무사님한테 1,250만 원 떼준다고 해서 막 매우 막 불쾌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창출할 수 없었던 DB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소개에 나오는 거는 쉐어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소개에 나오는 거는 내 능력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소개 시장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첫 번째로 그 시간 되실 때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영업 측면으로 접촉을 한번 해보시고 미팅을 잡아보세요. 되게 잘 잡혀요. 잘 잡혀요. 되게 잘 잡혀요. 그래서 실제로 가셔서 이런 기장 수수료 계약을 한번 해보세요. 8배에서 12배까지.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간단한 팀장님들 회사 소개 PPT를 전달하면서 그 만드실 때그 어, 음,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회사 요 전자 카탈로그 그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팀장님들 이제 회사 소개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회사 소개 자료를 할 때 요 전자 카탈로그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 그 혹시 이제 그 세무사님 거래처 기장 거래처 대표님들 중에 자금 필요하신 업체 소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자금 풀어드리고 세무사님과도 네, 수수료 쉐어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또 우량한 DB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파이프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정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첫 번째, 그냥 법인을 만나셨을 때 정관 세일즈 포인트로 수익화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저희가 무료로 법인 설립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무료로 법인 설립하면서 이 좋은 정관을 주게 되면 만족도가 무료로 해주는데 좋은 정보까지 준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 있잖아요. 기장은 사실 당연한 거라서 그거를 마치 뭔가 우리가 엄청 이런 걸 막 그렇게 저자세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다만 우리 쪽 기장 계약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당연히 기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차피 기장 세무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들은 지인의 세무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뭐 딱히 뭐 아는 데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쪽으로 세무 기장 할게요. 법인도 무료로 세워주고 정관도 좋은 걸 주는데 기장 하게 되면은 기장 수수료를 즉각적으로 수익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저보다 제가 지급해드리는 것보다 더 높은 그런 걸 제휴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저희 세무사님한테 하게 되면은 이 법인 설립 무료로 해드리고 기장 수수료만 하더라도 126만 원.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팀장님들 기장 수수료만 해서 막 1,000만 원까지 받아가시는 팀장님들도 계세요. 기장 수수료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오늘 잘 좀 뭔가 처음 배우시는 영역이라서 좀 루즈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루즈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자, 이 정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수익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관 변경 100만 원 세일즈, 두 번째는 무료 법인 설립으로 기장 수수료 세일즈 이 측면이 있고 나중에 보험으로 이제 터닝을 하게 됐을 때는 경영이전기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경영이전기 보험을 세일즈를 접근해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는 보강 오시면서 차차차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수업의 개요에 왜 오늘 우리가 정관을 잘 다루면 어떠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지 왜 정관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개요를 먼저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기 앞서서 저는 요 수업을 항상 하기 전에 미리 뭐 밑밥 까는 건 아니고요. 자, 저도 이제 기업 영어 경력이 벌써 5년, 6년이에요. 5년, 6년. 네. 그러니까 기업 영어에서는 저는 되게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에 꿀리지 않는 그런 노하우랑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자, 법인 영업은 조금 달라요. 법인 영업은 저희 수강생분들 오실 때마다 강사도 계세요. 뭐 30년 이쪽에서만 30년, 40년 막 이렇게 하는 고경력자 분들도 오시고요. 실제로 강사하시는 분도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 선배격이죠. 저도 법인 영업은 아직도 많이 배우고 왜냐면 법적인 조항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배우고 다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영업 파트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혹시나 여기 고수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법인 영업으로 지식으로 막 칼싸움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거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해석했을 때 또 다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법인 영업은 스승님을 찾아다니면서 아직도 저도 배우고 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로 뭔가 막 말싸움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보다는 누구나 법인을 만났을 때 정관을 올바르게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이겁니다. 첫 번째로 왼쪽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규칙, 행정적인 조항들의 그런 이제 중점적인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은 대표님이 법인에서 받아가는 급여적인 조항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정관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신생 법인들 또는 그냥 기존에 운영하는 법인들이 이 부분들이 다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터칭하는 걸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행정적인 조항들 그리고 대표님의 급여적인 조항들 이게 정관에 꼭 있어야만 된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행하기 앞서 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상법은 외우셔야 돼요. 상법 388조. 이것도 뭐 하루 조금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이면 그냥 외우는 조항이거든요. 대표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표님 요즘에 상법 388조에 근거해서 대표님들의 급여를 전부 다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상법 388조가 뭐냐면요. 이사회 보수, 대표님들을 뜻하는 거죠. 이사회 보수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법을 위반한 대표님들이 조사가 왔을 때 대표님들의 급여를 전부 다 토해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판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니즈 환기를 하고 대표님의 정관에 이런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는지 제가 무료로 점검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던지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표님한테 정관 사본 파일만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토스를 해주시면은 제가 분석을 해서 요거 빠져 계시니 요렇게 세일즈를 제안하세요. 그리고 가격은 100만 원에 이렇게 피드백을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외우셔야 돼요. 대표님 정관 좀 받을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가 왜 별로 탐탁치 않기 때문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 법원 판례를 보여줘야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원 판례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자료별로 당연히 다 드리지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기존의 정관 이거를 이제 저희 영업 용어로는 원시 정관이라고 해요. 최초에 설립했고 아직 한 번도 수정을 안 한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시 정관을 저희가 프리미엄 계정 정관으로 바꿔주는 이런 세일즈를 제안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번 기수는 세무사님이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네, 이것도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막 마음이
그런데 세무사님, 회계사님 앞에서 제가 뭐 자본이 뭐다, 막 자산이 뭐다 이럴 때마다 막 식은땀이 나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 세무사, 회계사 아니고 저는 스승님한테 이거를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유명하신 스승님이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배웠을 때 진짜 1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때서야 저는 이제 빠꾸미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그냥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산, 자본 막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자산이 큰지 자본이 큰지도 저는 그랬어요. 뭐 안 그러실 분들 많겠지만 자본이 더 큰가, 막 자산이 큰지 자본이 큰지 막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뭐 가수금, 가지금 막 얘기하는데 뭐만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정신이 딴 데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이 재무제표, 회계적인 용어, 세무적인 용어를 잡아드리는 거지. 갑자기 그거 뭐 배당락이 어쩌고 막 물어보시면은 그건 대답 못해요. 막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희가 재무제표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기업의 이런 재무제표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근데 자산, 자본이 저는 정말 헷갈렸거든요. 정말 헷갈리는데 저만의 그 기업 방식은 뭐냐면 자산 뒤에 뭐가 있죠? 산 있잖아요. 산 이렇게 마운틴 산이 있잖아요. 산이 거대하니까 자산이 가장 큰 계정이구나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안 헷갈리더라고요. 자산은 부채도 포함하고 자본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회사의 총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가치를 자산이라고 하죠. 자산. 부채 포함해서. 자본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산 총계가 가장 먼저 그래서 나와요. 자산 총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부채 총계예요. 부채 총계.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게 자본 총계예요. 이 순서대로 그냥 나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재무제표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부채 이제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을 또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서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기억하시면은 부채 비율도 빠르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재무제표에 그냥 써져 있어요.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거를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인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채 비율이 2억 원이었어요. 부채 총계가 이렇게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 그 2억 원 나누기, 제가 나누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누기. 자본 총계가 자본금이 1억이라서 자본 총계가 1억이라고 쳐볼게요. 1억. 이렇게 1억. 여기다가 이제 백분율로 변화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만 하면 되거든요.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200%인 기업인 거예요. 200%. 자,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이 표를 근거해서 부채 총계를 위에다가 놓고 나누기 해서 자본 총계를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부채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 총계니까 그렇다면은 부채를 다 합산하는 개념이잖아요. 부채 총계. 그렇다면 부채 안에는 무엇들이 있을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만 알으셔도 되니까 첫 번째 부채 총계에 소속되는 이제 하위 계정들이라고 하위 계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외상 매입금. 요거는 물건은 받았는데 대표님이 아직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부채 외상 매입금.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부채 계정 중에는 차입금이라고 있어요. 차입금. 요거는 보통의 대출 계정들을 뜻하는데요. 차입금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단기 차입금이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해소해야 되는 대출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차입금이 너무 높으면 위험한 그런 재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게 10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잖아요. 바로 갚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시설자금 같은 게 잘못 단기 차입금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죠. 장기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도 아무튼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해소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1년 이상의 그런 대출 상환 기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수금이라는 계정도 있어요. 가수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수업에 앞서서 법인을 사람으로 이해를 하셔야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빠릅니다. 가수금은 뭐냐면요. 법인 입장에서, 저 모든 용어는 법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수금. 법인의 입장에서 수금,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모르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게 가수금이에요. 그래서 자 팀장님들 근데 그 왜 부채냐? 자 팀장님들 길 가다가 강남 길 가시다가 바닥에 1억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어요. 그거 먹으면 내 돈이에요? 네, 범죄죠. 그거 경찰서에 갔다가 내야 돼요. 그거 먹으시면은 범죄죠. 네, 그런 것처럼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이.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은 일단 출처가 불분명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내 돈이 아니라 돌려줘야 될 돈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들어간 그래서.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법인에다가 이유도 없이 막 1억 넣고 2억, 3억 이렇게 넣을까요? 어떤 사람이 보통 넣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정상적이면 나랑 연고도 없는 법인에다가 막 1억, 2억, 3억 송금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대부분은 우리 법인에 자본력이 부족해서 대표님 개인 돈을 그냥 막 입금을 하는 것을 보통 가수금 계정으로 잡아요.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아요.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의 이제 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고 보통 가수금 계정으로 잡히는 거예요. 가수금. 일단은. 자, 그래서 부채 계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수금은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안 좋긴 하죠. 하지만 저거는 실제로 뭐 자금을 진행할 때나 또는 이제 금융기관에 가실 때 완전히 막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 가수금을 넣은 게 확실히 대표님인 것을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한다면, 저거는 대표님의 이제 이 법인의 백그라운드가 대표님의 그런 담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도 있지만, 자, 대표님이 넣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요. 저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자본금으로. 저 가수금. 어쨌거나 대표님이 넣은 돈이잖아요. 넣은 돈을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채 비율은 없어지고 갑자기 자본력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이 일단은 부채 비율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조정도 가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수금 계정에 대표님이 넣은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죠. 세무사님한테 이용하시는 기장 세무사한테 가수금 누가 넣은지 리스트 보내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다. 자, 그러면 가수금이라는 것은 일단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본 쪽으로 좀 넘어올게요. 자본. 자, 자본 총계잖아요. 자본 총계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총계니까 그 안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여러 가지 또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본금이라고 해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재원이죠. 법인에서 일단 저희가 설립할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법인에서 설립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걸로 법인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인의 운영의 가장 기본 재원이 되는 게 자본금. 자본금이고요. 그리고 이 자본금으로 회사를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이익 또는 결손.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자본금으로 이제 했지만 이익이 나서 돈이 쌓여가는 거. 그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익금. 이익금을 그냥 쌓아두는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많은 대표님들이 저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빼올 수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막 보험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퇴직금으로 빼거나 이건 나중에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장사를 잘 하시는 법인 대표님들은 저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뺄까 그거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대표님과 법인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내가 법인에 10억 벌었는데 저 내 돈이니까 막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아까 법원 판정처럼 그게 이제 상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대표님은 우리 회사 정관에 정해진 대로 그 급여를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익금을 많이 뺄까?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익잉여금도 있고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세일즈 측면에서는 뭐 많이 활용되는 건 아닌데 재무제표에 종종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 정도만 좀 잡아드릴게요. 재무제표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아까 자본금은 이 공식은 이제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0만 원의 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000만 원에. 그리고 이제 액면가는 이제 최초에 내가 이 주식 한 개 가치를 정하는 게 액면가예요. 액면가. 그러니까 원가라고도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좀 쉬운 말로. 그러니까 액면가는 내가 이 우리 회사의 한 주당의 가치를 설립할 때 정하는 게 액면가예요. 액면가. 근데 제가 우리 회사는 한 주당 가치를 액면가를 10,000원으로 정할 거야. 라고 해서 1,000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자, 이런 거죠. 액면가는 10,000원으로 정할 거고 법인한테 1,000만 원을 이제 입금을 한 거죠. 1,000만 원. 그러면은 법인은 저한테 뭘 발행을 해줘야 될까요? 맞아요. 주식을 발행하겠죠. 1,000만 원의 대가로 주식을 몇 개를 발행할 것 같아요? 1,000개. 예, 1,000개를 발행하겠죠. 액면가를 10,000원으로 정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 공식 보세요.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는요. 총 발행한 주식 숫자.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1,000주를 발행했겠죠. 총 발행한 주식의 숫자 곱하기 액면가가 기본 공식이에요. 자, 기본 공식. 자, 다시 한번. 재무제표의 자본금에 들어가는 공식은 총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예요. 다시 한번요. 법인에서 이렇게 다 주식을 여러 주주들한테 뿌렸잖아요. 그럼 총 주식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총 주식 숫자, 개수. 곱하기 액면가가 자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액면가는 10,000원인데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우리 회사 액면가는 10,000원이지만 제가 호가 그냥 막 부르는 값으로 18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한 주를 사시겠대요. 한 주를 사시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액면가는 10,000원짜리인데 호가로 18만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사신대요. 어떤 분이. 자, 그러면은 이 18만 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 주를 산다고 쳐볼게요. 한 주. 자본금에 들어가는 건 공식이 뭐였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죠. 자, 그러면은 자본금에 얼마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자, 지금 이분이 한 주를 저한테 사셨어요. 근데 액면가는 얼마였죠? 만 원이었죠? 만 원. 아까 이게 액면가 10,000원이었죠? 예. 그러면 자본금에는 10,000원이 증자가 되는 거예요. 10,000원. 그 나머지 17만 원은 어디 갈 것 같으세요? 17만 원. 맞아요. 그게 주식 잉여금. 자, 다시 한번. 자, 자본, 잉여금, 재무제표에 여기에 이렇게 잡혀요. 자, 다시 한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식수 곱하기 액면, 별로 중요한 건데 개념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만큼은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나머지 잉여금, 남은 거, 17만 원은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회사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돈놀이에서 벌었다라는 취지에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저거는 정말 경영을 해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고요. 자본잉여금은 그냥 돈놀이를 해가지고 잉여금을 남겼다라고 해서 자본잉여금이라고 불리고 다른 말로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라고도 합니다. 주발초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가나 호가로 투자를 받았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주발초 계정이 간혹 있는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시다기보다는 시가로 거래를 했구나, 투자를 받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도
회사가 어쨌거나 돈을 번 게 맞으니까 자본 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이 있는데 이건 사실 재무제표에는 자본 계정이라기보다는 자산 계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실까봐 그냥 자본 계정에 넣은 건데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산 계정 안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계정에 가지급금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자 일단 이 가지급금은요 회사의 자산 자본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자 가지급금이 뭐냐면 똑같아요. 저 모든 용어는 법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법인에서 돈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선. 그렇죠.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누가 감히 법인 돈을 함부로 뺄 수가 있을까요? 네. 정상적인 반경이면 대표님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반경이면 뉴스에 나오는 막 그런 총무님들이 총무님들 직원이 막 횡령을 하는 거. 사실 가지입금이 그냥 법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면은 이유 없이 빠진 돈이 이유 없이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왜 빠졌지? 이런 거.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저게 준 게 아니라 지출이 된 게 아니라 다시 내가 가져와야 될 내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산 자본 계정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입금은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는 회사 직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그걸 빼와가지고 대표님이 사적으로 썼든 급해가지고 사적으로 썼든 또는 여러 가지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게 가지급금이거든요. 자, 그래서 건설사들이 가지급금이 보통 많아요. 자, 그 이유를 시장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사들은 이런 이제 건설을 따내기 위해서 시행사들한테 이렇게 우리 회사 입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시행사들한테 이렇게 뭔가 회사 프로포zal 많이 보내고 하는데 PPT만 보낸다고 우리 건설사를 채택을 해줄까요? PPT만 보낸다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그 찾아가가지고 뭔가 장기자랑 하는 게 아니라 뭘 매겨야죠. 뭘 이렇게 매기는 게 바로 이제 리베이트라고 하죠. 리베이트. 근데 그 리베이트 먹일 돈을 대표님이 어디서 구할까요? 자기 돈으로 막 이렇게 호주 아니죠. 법인 돈을 그냥 빼가지고 리베이트를 매기고 입찰을 따내는 게 관행적으로 그냥 시장이 그래 시장이 뭘 매겨야 돼. 1,000만 원이라도 매겨야 우리 이제 입찰을 결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러한 그런 그런 이제 관행적인 것 때문에 가지급금이 거의 대부분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 가지급금은 결론적으로 누가 가져왔어요? 대표님이 가져갔지만 실제로 대표님 손에 한 푼도 없죠. 다 리베이트로 매긴 돈이죠. 근데 저거는 가지급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인데 이 뒤에 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가지급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대표님과 법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너는 특수관계니까 내가 봐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법인도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얘기가 편합니다. 자, 대표님이 가져갔으니까 법인은 회수해야 되는 돈이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을 회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아니 대표님이 법인 입장에서 대표님이 내 돈 막 6억 10억을 빼갔는데 나를 만들어준 우리 법인 대표니까 봐줄게 이런 게 상법상 맞지 않는다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그 10억 가지급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결론은 가지급금은 대표님의 빚이에요. 빚. 그냥 심플하게 가지급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급금은 대표님의 빚이에요. 빚. 갚아야 된다고요. 저거 안 갚으면은 대표님 돌아가시도 안 끝나요. 죽어서도 안 끝나요.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표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의 덩치가 크게 평가를 받아요. 이런 거죠. 팀장님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10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팀장님들의 본인 가치는 10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빌려준 거기 때문에 나는 10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인도 가지급금도 법인 돈이라니까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법인 돈. 그러니까 법인 돈. 법인이 그러니까 내 돈인데 아직 못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급금 자체가 회사의 덩치를 키워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입금이 많은 상태에서는 주식 거래,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주식을 이렇게 양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세금이 굉장히 세다. 가지입금이 덩치가 크니까 우리 회사.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또 회사의 자산은 맞는데 대부분의 전기자금 기관과 금융기관은 부실 자산으로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성을 이해를 한다면 회수가 어려운 돈으로 판정을 한다는 거죠. 대표님께서 이렇게 특히 건설사들도 이런 가지금 10억, 20억을 올바르게 내가 법인한테 빌려갔으니까 10억 빨리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가지입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자산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 자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자, 법인 입장에서는, 자,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냥 빌려주는 거 무상대여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자를 청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회계상.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가지금 10억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많이 있어요. 우습게 쌓이거든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지금이 10억이 쌓여 있으면은 대표님한테 10억이 쌓여 있으면 법인은 대표님한테 이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대표님이 쓰고 있는 뭐 은행의 평균 금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너무 딥한 영역이니까 평균적으로 인정이자라는 4.6%의 금리를 청구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10억에 4.6%를 연금리, 연금리. 4.6%면은 얼마죠? 이자만? 맞아요. 네. 4,600만 원의 이자를 법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회계적으로. 회계적으로. 근데 혹시 대표님들이 자기 연봉 뭐 1억에서 2억이 되시는 텐데 보통 연봉으로 봤을 때 그렇지. 내가 법인한테 가지금 10억 빌렸으니까 이자 줘야지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따박따박 4,600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는 대표님이 계실까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그럼 회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회계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복리로 불어나 이 사람이 10억에 대한 이자를 안 냈잖아요. 가지입금에 대한. 그래서 가지입금 계정이 이자가 붙습니다. 어떻게 되죠? 다음에 결산을 할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자가 4,600또 붙는 거예요. 또. 그러면 4,600이 또 아니죠. 또 올라가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복리죠. 팀장님들 은행에서 4.6% 복리 보신 분 있나요? 엄청 엄청나게 올라가는 스노우볼이에요. 그래서 이 건설사 같은 경우는 가지금 10억 몇 년 방치하면요 20억 되는 거 우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금을 관리를 하고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회계 원리 때문에 가지금은 매년 복리로 불어나게 돼서 복리로.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규모가 크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회사의 주식을 3%만 갖고 있는 어떤 주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주주가 있어요. 3%.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3%만 갖고 있어도. 팀장님들이 저희 올파에 3%만 보유하고 있어도 저희 회사의 회계장부를 세무조정 계산서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럼 거기 뭐가 뜨느냐면요. 가지금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름, 주민번호, 원 단위까지 다 적혀 있어요. 다 누가 정확하게 가져갔는지. 그걸 기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조사 좀 해달라고 여기. 그럼 조사 나와요.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조사가 일단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 대표님이 해임당하는 사례가 진짜 많아요. 해임당한 사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금을 많이 갖고 있는 대표님들은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가지금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걱정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지금 해결하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100% 가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고
세무조사가 이제 왔는데 이렇게 고발당해가지고 그냥 해임당하면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해임당하면 그게 아니라 유사관이 가지금 10억을 대표님의 상여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 어떤 게 일어나게 되냐면, 자, 대표님이 10억에 대한 가지금을, 이건 사실 상여다. 이건 상여나 마찬가지다. 상여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상여 처분. 자, 그러면은 상여금 10억을 받아오면은 어떤 세금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10억이면 얼마예요? 최고 세율 50% 구간이죠. 네. 나는 10억을 만진 적도 없는데 세금만 5억을 토해내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 가지금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하고 싶고 불안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뭐 가지금 뭐 10억, 20억 해결도 못하는데 폐업하고 말지 이러면 끝날 것 같으세요? 폐업하는 순간 바로 상해 처분이에요. 그냥 바로. 가지금은 법인은 이제 폐업할 때 청산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가지금은 대표님이 받아간 상여 처분으로 끝내요. 그럼 세금을 내야죠. 세금. 그러니까 폐업도 안 되죠. 폐업이 안 됐어요. 대표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아들도 이제 의사하고 다 직장 있고 뭘 폐업을 하냐. 그냥 내가 열심히 이번 생 열심히 하다가 그냥 예, 이렇게 그냥 잘 이번 생 잘 이렇게 잠들면 되지라고 해서 대표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가지금 10억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이거 대표님의 빚이라니까요. 빚. 상속돼요. 빚이 상속이 돼요.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이 빚이 10억이 상속이 돼요. 상속. 물론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금은 대표님이 살아계실 때도 죽어 계실 때도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붙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팀장님들도 회사 주식회사의 대표라면요. 우리 가족한테 내가 잘못됐을 때 10억의 빚을 떠넘기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최소한 이 세상을 뜰 때 우리 가족한테 피해는 주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은 다 원리로 가지금을 다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 여기서 또 보험 세일즈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와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다 설명드리겠지만 보험 위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보험을 청약할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릴 거지만 오늘 수업은 정관을 올바르게 쉽게 접근하는 거 포커싱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재무제표 좀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게 가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자본 잠식이네요.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종종 듣게 되실 거예요. 자본 잠식이네요. 저는 처음에 자본 잠식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설명을 해주시니까 막 네이버 찾아보다가 또 이제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본 잠식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극상이라고 이해하십니다. 하극상. 하극상. 자, 볼게요. 팀장님들. 자본 총계가 더 큰 계정일까요? 아니면 자본금이 더 큰 계정일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자본 총계가 당연히 큰 계정이에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총계가 가장 큰 계정이고 그 산하 하부 계정들이 자본금도 있고 잉여금도 있고 잉여금도 가지 하부 계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부 계정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자본 총계가 더 커야죠. 근데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더 커진 상황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극상.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더 커야 돼요. 기본적인 회사 경영 상태라면. 근데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자본금이 자본 총계를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자본 총계가 당연히 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왜 일어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 잠식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작년에 그냥 법인을 하나 세운 겁니다. 자본금 1,000만 원에.
자본금 1,000만 원에 법인 하나 세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설립만 해놓고 결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 제가 만든 회사 자본 총계 1,000만 원에 세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손을 친다면 이 회사의 자본 계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본금밖에 없죠. 예, 이러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아무것도 안 했네. 설립만 해놓고. 그러면 자본 총계가 원래는 이제 자본 총계 이런 하일 계정들을 다 더해가지고 새로운 자본 총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익금 제가 운영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의 이익금이 있어요. 그럼 자본 총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자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본금 1,000만 원에 세웠어요. 근데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익금이 1,000만 원이 난 거예요. 이대로 결산을 한다면 자본 총계는 그렇죠. 2,000이 되는 거죠.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 계정에 있는 거 다 더하시면 자본 계정에 있는 아까 설명드린 것들 있죠. 자본 계정에 있는 걸 모두 더하면 자본 총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당연히 자본금보다 높은 게 정상적인 기업 경영 상태인 거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잉여금 말고 이익 말고 반대말로 뭐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결손도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결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예외적인 건데 가로치는 계정이 나와요. 괄호치는 계정은 대부분 마이너스 요소로 이해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요소. 결손금이라는 게 자본에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500만 원 손해가 난 거예요. 결손 500만 원. 자, 그럼 결손금이 얼마 들어가죠? 자, 500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아까 가로친 거는 마이너스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이대로 제가 결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본 총계는 얼마가 나올 것 같으세요? 맞아요. 네. 괄호 계정은 다 합산을 할 때 마이너스 합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맞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나중에 기계장치도 감가상각 무게라고 적혀 있거든요. 기계장치는 매년 감가가 되잖아요. 괄호 계정은 마이너스 계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괄호. 그래서 이대로 결산하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 총계는 5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설명드린. 자, 지금 자본금이 커요? 자본 총계가 커요? 자본금이 크죠? 이게 바로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잠깐만.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뭐 물건도 사고 인건비도 주고 썼는데 왜 자본금은 1,000만 원 그대로 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헷갈렸는데 안 헷갈리셨나요? 나만 헷갈렸나? 그러니까 왜 자본금 썼는데 자본금은 왜 그대로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자본금은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라고요? 맞아요. 총 주식수 곱하기 뭐였죠? 액면가. 맞아요. 자, 자본금은요. 자, 이런 거예요. 법인에서 주식을 주주들한테 뿌렸잖아요. 뿌렸잖아요. 그럼 주식이 발행되어 있잖아요. 그 발행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법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 너무 많이 발행됐는데 한 절반만 회수해야겠다. 주식을 주주들한테 다 회수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태워버려야 그때서야 자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자본금으로 회사 돈을 썼다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본금 계정은요. 저 공식이 기본적으로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본금 저 수치가 한번 신고된 게 줄어들려면 주식을 다시 법인이 사가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이건 이따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금은 한번 신고된 금액은 주식을 회수해서 태우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한번 신고된 거.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오히려 대표님들이 돈을 법인에 넣으면 뭐가 더 나와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건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식은 그럼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냐? 네, 회사가 경영을 못해서 결손이 나니까 자본 총계가 자꾸
눌리고 있는 거예요. 자본금보다.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손이 많아지면은 이 자본이 자꾸 이제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자본 총계가. 결손금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이게 자본 잠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상장법인은 그냥 금융기관과 이런 정책 자금을 할 때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상장회사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상장회사들은요, 상장 폐지 조건이에요. 상장 폐지. 자본 잠식 비율이 50% 초과한 지 2년을 유지하면은 상장 폐지예요. 법적으로. 근데 그게 100%가 되는 순간 바로 즉시 상장 폐지예요, 그냥.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거는 몇 프로 자본 잠식인 것 같으세요, 이거는? 맞아요. 이게 50%가 2년 연속 유지가 되면은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0원이다. 그럼 100% 자본 잠식이잖아요. 바로 즉시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회사들은 그래서 이거 되게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죠. 자, 이게 이제 자본 잠식이란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 간단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여드릴 건데 재무제표는 다 이런 흐름대로만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회사의 총 매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원가를 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출 이익이라는 그냥 단편적인 이익 금액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매출을 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썼을 거잖아요. 이런 월세, 직원들 인건비, 뭐 보험료, 차량 운행비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것을 판관비라고 해요. 판매관리비, 판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쓴 그런 인적 응역들, 뭐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 관리비라고 해요. 이거를 차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 영업 이익이란 게 이제 드디어 나온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사항들도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영업의 비용을 빼야 되는데 이거 영업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회사 판매 관리비랑 원가에는 관련되지 않은 다른 비용이 지출된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영업의 비용. 예를 들어 회사의 벌금이나 과태료, 그다음에 취등록세 이런 거 있죠. 자산을 살 때. 그러니까 이런 판관비랑 매출 원가에 관련되지 않은 지출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막 세금 쪽이나 벌금 과태료가 영업의 비용에 보통은 들어가요. 취등록세 막 이런 것들. 보통은 여기 들어가고요. 영업의 수익은 뭐냐면 여러 가지 또 똑같이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익인데 보통은 여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 수익 같은 거 있죠. 법인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런 수익 같은 것들을 영업 외 수익으로 잡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많이 뭐 비용이 잡히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최종 이익이 나와요. 경상이익이라고 하는데 경상이익 여기서 세금 내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세금 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상이익 구간을 2억 미만으로 맞추고 싶어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자 지금은 뭐 세율이 다시 조정된다고 하니까 자 법인세 구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2억 미만이면은 10%를 내요. 2억 이상이면은 초과면은 20%를 내요. 지금은 9% 19%는 다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뭐 법이 다시 바뀐다고 해요. 아무튼 10% 20%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상이익 구간을 2억 이하로 맞추려고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세금이 두 배가 바뀌는데 10%에서 20%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상이익을 어떻게 낮출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조금씩 나오는 건데 판매 관리비를 어떻게 늘릴까? 근데 판매 관리비를 늘리자고 하니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 세금 내기 싫어서 막 급여를 막 500, 300 막 더 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생각하는 게 판매 관리비에 대표님이 나중에 퇴직금으로 뺄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게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요.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요. 이래서 첫 번째 보험의 기능성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판매 관리비를 줄여야 뭐가 줄어요? 경상이익이 줄잖아요. 그러면 2억 이하로 맞춰야 뭐가 줄어요? 법인세 구간이 10%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거 맞추고 싶어서 보험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 불안전 판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건데 이것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수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험 측면에서는 이게 또 일단 첫 번째로 이유가 있다예요.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은 자, 우리는 주식회사 법인이잖아요. 영리법인이잖아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도 있죠. 비영리. 자, 여기서 영리와 비영리의 가장 큰 차이를 그냥 살짝만 얘기 드리면 영리 회사는 이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든 극대화를 하는 게 영리 회사예요. 비영리 회사는요. 이 잠깐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영리는 마치 자원봉사자들만 생각하시 아니에요. 그들도 물건 팔고 돈 버는 회사들이에요. 비영리도 자원봉사자들 아니에요. 비영리. 비영리 법인은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단기 순이익을 남기면 안 돼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여기서 그런 정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비영리 법인은 정말 회사 아니 나라를 위한 국위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보통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의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비영리 법인은 그만큼 이익을 남기지 말아라. 그거를 매년 감시를 받아요. 매년 관리 감독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일반 영리 회사는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당기 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목적이 영리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일반 영리 회사를 컨설팅을 하는 거니까 영리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남겼으면은 뭐라도 하셔야 돼.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리 회사의 목적은 순이익을 많이 남겨서 배당을 받는 게 영리 회사의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목적이에요. 기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을 받아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또는 이게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올바른 주식회사의 형태인데요. 이 단기 순이익을 일부 퍼센트는 자본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본금으로. 자, 자본금으로 이제 편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회사의 돈 그냥 지갑에 있는 회사 통장에 있는 돈 다 똑같은 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다르죠. 자, 볼게요. 회사 통장에 돈이 10억이 쌓여 있어도 이 회사에 자본금 신고된 게 1,0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법인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자본금이 10억으로 신고돼 있어요. 10억. 그럼 팀장님들 거래를 할 때 누구랑 거래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10억이 더 우량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보이잖아요. 1,000만 원짜리랑 거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 입찰을 할 때도 회사 규모가 탄탄한 데다가 이렇게 정부가 더 지원을 하지 막 자본금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더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쪽으로 입찰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대표예요. 아 우리 회사 자본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본금을 5억으로 늘리지? 아 내 돈 4억 9천만 원 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내 돈 4억 9천을 법인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가장 올바른 것은 내가 경영을 잘해서 법인 통장에 돈이 쌓였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자본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요. 이게 가장 올바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연스럽게 자본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배당으로 내가 빼오고 그리고 이 자,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나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뭘 또 발행을 할까요? 맞아요. 주식도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경영을 잘해서 회사에 돈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본금으로 넣었을 뿐인데 주식도 나오고 나한테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도 올라가고 얼마나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이게 순이익을 많이 내서 자본금도 늘리고 그리고 배당도 받아오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대부분 대표님들이 배당을 안 하시는 더우신 혹시 손 들어주세요. 네. 네. 배당을 잘 못하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법인 돈에 10억이 쌓여 있어요. 이걸 한 번에 10억을 배당을 치면은 어떤 세금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배당 소득세인데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것들은 다 소득세, 종합소득세로 귀결 떨어져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억이면 세율 구간이 최대 얼마죠? 50%죠. 그러니까 5억이 그냥 세금으로 증발을 하니까 법인 돈을 이거를 못 배우고 그냥 의뢰에 법인카드로 막 편의점도 가고 그냥 법인카드 여기 쌓여 있는 거 있죠. 배당으로 빼오지 못하고 법인카드로 내 컴퓨터 막 노트북도 사고 막 그냥 그리고 밥도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조사가 왔을 때 편의점에 산 거 그런 것까지 털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 목적인지 개인 목적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노트북 산 게 이게 사업 목적인지 개인 뭐 이거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냥 그렇게 법인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배당으로 빼오자니 세금이 너무 과하니까 그냥 여기 법인세 10%만 내고 그냥 법인카드를 마치 내 카드처럼 쓰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래서 저희 이 잉여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해서 올바르게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대표님한테 법인 돈을 빼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저는 아까 이제 가지급금은 암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 돌아가셔도 끝나지 않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계정 중에 하나인데 이익잉여금은요. 저는 약간 지방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이것도 회사의 자산이에요. 자산. 네, 자산인데 자본이고 자산인데 이것도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회사에 잉여금이 남아있는 걸로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덩치를 키우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한테 주식을 양도하거나 회사를 뭐 거래할 때 양도세 세금이 과해져요. 아니면 내 기업을 우리 가족한테 상속이나 승계를 할 때도 세금이 과해지기 때문에 이 잉여금도 적절하게 다이어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다이어트. 딱 이렇게 알맞게, 지방이 알맞게 있어야 된다가 이제 이익잉여금 관리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으면 조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번 돈도 있지만 가짜로 만든 재고도 잉여금에 들어가요. 자, 이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재무제표 보면서. 그래서 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너네 회사 이익잉여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가짜지? 가짜로 신고하지? 한번 조사 좀 해보자. 이런 측면인 거예요. 이런 측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무제표거든요. 재무제표. 자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 재무제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자산 총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채 총계. 마지막으로 자본 총계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보시면은 있죠? 자산 총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쭉 내리시면은 부채 총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장기 차입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이거는 이거는 뭐였죠? 부채인데 장기니까 1년 이상의 상환 기간을 갖고 있는 대출들이 보통 장기 차입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 총계 나왔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본 총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 원가 빼면 매출이익, 거기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게 바로 나와요. 그거는 왜냐면 이 회사가 이익을 어떻게 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또는 이 회사가 왜 결손이 나왔는지 체크를 하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바로 뒤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라고 나오고요. 거기서 매출 이익이 나오죠. 네,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자, 여기서만 짧게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매출 7억 5천 정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매출 원가,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한 게 얼마 썼다고요? 5억 8천 정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매출 이익은 저걸 빼야 되니까 1억 5천 9백만 원이 이익이 났다. 거기서 이제 직원들 급여 월세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이걸 빼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영업 이익이 나온다고요. 자, 이 구조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7억 5천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5억 8천을 쓴 건데 5억 8천을 쓴 것도 뜯어보니까 이런 구조로 나와요. 자, 기초, 단기, 기말. 기초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기초는 무슨 뜻이냐면은 1월 1일에 이 회사의 창고를 문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그만큼 재고가 9,300만 원어치 재고가 있었다가 기초 재고예요. 근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사들인 거 있죠. 사들인 거, 매입한 거. 사들인 게 총 얼마예요? 6억 2천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근데
12월 31일 이해 마지막 날 그 창고를 열어봤더니 재고가 1억 2,800만 원 어치만 쌓여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처음에 9천 얼마치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사들인 게 6억 이만큼을 사들여서 7억 원 정도의 그런 가동 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확인해 보니까 저 1억 2천만 원치만 있었대요. 그럼 이걸 빼보시면은 얼마를 쓴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억 8,800만 원어치를 딱 맞죠? 네. 5억 8,800만 원어치를 썼다가 되는 거예요. 신고를. 자, 여기서 분식 회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분식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똑같죠. 9,300만 원어치가 있었고 똑같이 매입자료는 똑같으니까 매입자료. 산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똑같이 6억 원어치를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창고를 열어봤는데 이거는 누가 볼 수 있어요? 세무조사관이 봐요? 누가 보고 신고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그렇다고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창고를 열어봤는데 1억이 아니라 5억 원어치가 쌓여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5억 원은 빼야죠. 남아있는 거니까. 그럼 이 회사는 얼마나 썼을까요? 2억 1천만 원어치를 쓰고 매출은 얼마 썼어요? 7억 5천을 달성했는데 쓴 거는 2억 1천밖에 안 썼다라고 신고를 하는 게 분식회계, 분식회계.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이만큼 남아있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7억 5천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우리는 재고가 지금 5억이 쌓여 있다고 신고를 국세청에 해버린다는 거라니까요. 누가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에 그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고에 5억 원어치 재고가 아직 쌓여 있어. 라고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에는 이 사람은 2억 원밖에 안 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는. 그러면 7억 5천 빼기 2억이면 영업이익이 매출이익이 얼마죠? 여기가 이게 대략 5억으로 바뀌죠. 5억. 5억으로 바뀌죠. 5억. 5억으로 바뀌고 여기는 평간비는 직원들 급여준 거잖아요. 그럼 5억에서 1억 5천 빼면 당기순이익이 대략 얼마 나오죠? 3억 5천의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너네 왜 이렇게 이익금이 많아? 분식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의심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잉여금은 적절하게 다이어트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네, 세금 내는 거랑은 이제 무관하게 이거는 이제 가공의 이익을 만든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100%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금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억 5천을 한 거지 그렇게까지 대표님들이 하진 않죠. 막 20%까지 막 세금을 내면서 그러진 않죠. 맞아요. 그 이상이 되면은 그렇죠. 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잡아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분식을 하게 되는 대표님의 심리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제가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대표님의 그런 이제 심리적인 것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분식을 했다고 무조건 나쁜 대표가 아니에요. 자,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법인의 결산은 3월 31일에 하잖아요. 3월 달에 하잖아요. 법인의 결산을. 그때 만약에 회사가 결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쳐볼게요. 결손.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그 회사는 그 결손 재무제표 가지고 12개월을 버텨야 돼요. 어떠한 금융기관의 도움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불리한 포지션에서 자꾸 이제 그런 자금 조달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죠. 결손이 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회사가 12개월 동안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식 회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대표님의 마음을 좀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분식을 했다라고 하면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용하는 세무사님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상의를 하셔야 돼요. 해결. 어떤 거냐면, 자, 모든 재고가 항상 그 자산 가치가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매년? 감가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재고자산 재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이 쌓여 있는 이 이용을 줄여가는 그런 솔루션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분식이 일어나는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부채가 네. 부채는 공장부터 용도를 쓰게 되면 네. 매출이 줄어들면 상환 압박이 되는 거고 음.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다음 연도에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네. 불리한 게 예, 그걸 권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대표님 분식하시죠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표님의 그런 마음이 이런 것 때문에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표님 분식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가지금은 설명드렸고, 자,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 휴식을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회계사 세무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질문하시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 유상증자. 왜냐면 저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뭐 이제 유상감자, 무상감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승님한테 배울 때는 스승님은 그냥 다 누구나 알겠지라는 이런 텐션으로 뭐 유상감자, 무상감자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머릿속에 포테이토밖에 안 떠오르고 막 헷갈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 딥한 개념은 모릅니다. 자, 유상증자는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주주들끼리 또는 새로운 투자자가 법인한테 자본금을 넣는 거를 유상증자라고. 그냥 심플하죠. 회사에 돈이 부족해서 주주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자본금을 넣는 게 유상증자. 그러면은 법인은 뭘 발행을 할까요? 주식을 발행을 하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자본금에 들어가는 건 뭐 곱하기 뭐였죠? 총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올라가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에 신고된 거는요. 발행된 총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고요. 네. 근데 투자를 받아서 주식을 더 발행했어요. 더 발행했어요. 그럼 그만큼 자본금이 올라가죠. 네. 그럴 때 자본금 신고된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정말 심플하게 회사에 돈이 없어서 주주들끼리 긴급하게 이제 수여를 넣어주는 그게 이제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무상증자도 있어요. 반대가 아니라 무상증자도 있어요. 요거는 유상증자는 간단하게 유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고요. 무상증자는 돈을 들이지 않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자본금을 돈 안 들이고 들이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이게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회사에 잉여금이 쌓였을 때 거기에 일부분을 자본금으로 증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주식회사의 형태예요. 대표님이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회사에 이익금이 마구마구 쌓이는 거죠. 마구마구 쌓여서 거기에 일부분을 자본금으로 증자를 할 수 있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럼 이랬을 때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뭐가 발행이 된다 그랬죠? 주식이 발행되니까 대표님은 내 돈 넣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와요? 주식이 나오잖아요. 네, 그 대표님의 그런 이제 주식도 보유량이 늘어나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더 올라가니까 더 부강해지는 회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이제 경영을 잘하고 가장 회사의 올바른 그런 이제 방향성의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이용 네. 네. 회사를 떨어뜨려서 우리는 거래 그거는 이제 이따가 보험 측면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뭐 법인세 회사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좀 다른 측면인데 이거는 이제 회사의 이익금이 이제 많이 쌓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을 더 늘리는 행위고 말씀 주신 그 포인트는 비용 처리 측면에서 이제 보험 세일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따가 또 잡아드릴게요. 이제 반대로 지금은 자본금을 올리는 행위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반대로 자본금을 내리는 행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상감자.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1,000만 원의 법인을 액면가 10,000원에 세워가지고 1,000개의 주식을 법인한테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나는 그냥 그 조그만 그냥 과일 가게 할 건데 자본금 1,000만 원 너무 많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이제 내가 주식 갖고 있는 이제 500주를 이제 반대로 법인한테 이거 1000주는 너무 많은 것 같아. 다시 500주 가져갔어요. 그 법인은 저한테 뭘 지급을 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자, 1000만 원짜리 법인을 세웠어요. 1000만 원짜리 제가 법인을 세워서 1000개를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절반, 500주 이거 너무 많은데 다시 법인한테 야, 나 500주 줄 테니까 가져가. 그래서 법인은 저한테 뭘 지급을 해야 되죠? 500만 원을 지급해야죠. 주식을 가져갔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걸 저한테 돈으로 지급해야죠. 법인 입장에서 그래 갖고 와 500 갖고 이제 근데 500주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총 주식 숫자는 몇 개가 돼요? 1000개에서 500개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총 주식수 곱하기 뭐가 액면가가 뭐라고요? 자본금이라고요. 이게 유상감자예요. 유상감자. 총 주식수를 줄이면서 자본금 규모를 낮추는 게 유상감자예요. 유상감자. 네, 자본금을 줄이는 거. 세금이 안 돼. 맞아요. 이거는 이제 또 왜냐면 원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취등록세, 그 양도세 원리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감자도 있어요. 무상감자.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대표님이 500주를 1000주에서 500주를 똑같이 법인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나 1000주도 너무 많은 것 같아. 500주 판매를 했어요. 근데 법인이 원래 뭘 지급해야 되죠?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무상감자예요. 네. 상식적으로 이걸 왜 할까요? 네. 할 이유가 없죠. 내 주식도 날아가고 돈도 못 받는데 이걸 왜 할까요? 네. 자, 밑에서 네,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써 있는데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리. 자, 이거예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자, 보시다시피 음, 대표님이 1000만 원짜리 법인을 액면가 10,000원에 세운 거죠. 그러면 주식을 지금 몇 개 갖고 있죠? 1000주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회사가 결손이 난 지금 이게 무슨 상태예요, 지금? 자본 잠식이 된 상황이죠. 이거는 왜 난다 그랬죠? 결손금이 나니까 자본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렇게 줄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신고된 거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자본금을 변경 신고한 게 없으니까 유상감자를 안 했으니까 결손 난 거 해보니까 자본 총계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극상인 상태가 된 거죠. 재무대표상. 그래서 이제 대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자본 잠시 상장회사라고 쳐볼게. 말도 안 되는 상장회사. 자, 상장회사인데 50% 2년 유지되면 뭐라고요? 상장 폐지가 돼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이에요.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주식을 그러니까 감자를 하면서 우리 자본 잠식을 피하자. 감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1000주 중에 500주 그럼 얼마죠 대략? 500만 원이죠. 예, 이거를 법인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 자, 그럼 법인은 원래 대표님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500만 원을 원래 정상적이면은 이렇게 대표님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맞아요. 지급하는 과정에서 결손금과 상계 처리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받은 500주를 태워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태웠으니까 이게 얼마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손금이 사라졌고 자본금도 감자를 했죠. 이대로 결산 치면 어떻게 돼요? 자본 잠식을 피했죠. 예. 이래서 무상감자를 하는 건데 실제로 주식거래 시장에서는요. 상장회사들이 이제 울면서 거의 협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폐지하게 생겼는데 주주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무상감자 해야 돼. 안 그러면 어차피 폐지야. 할래 말래. 그러니까 진짜 안 하면은 그냥 울면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하면 상장 폐지니까.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무상감자예요.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회사가 너무 경영이 안 좋아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상감자는 회사의 자본 잠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주들이 돈 안 받고 자기 주식 팔면서 결손금과 상계 처리를 하는 행위를 무상감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는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정관 이따가 오후에 수업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기본 개념만 잡아드린 거예요. 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리긴 한 건데, 자, 일단은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2교시 12시 50분부터 이제 정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Lost and looking too. Just glance above, I'm there with you. In every star and every sigh, our love still burns in the sky. You don't have to run ahead, I'll match your steps instead. We don't need to race the sun, we've already begun. No need for perfect words, just the rhythm as it stirs. 힘드셨죠? 쉬는 시간 없이. 자, 저희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7주차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함 저한테 정보 주신 분들은 다 제작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달 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요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다 완료돼서 개별적으로 다 가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프로필 사진 찍으신 것도 지금 원래는 오늘까지 파일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작가님이 휴가를 가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사진이 나올 거고, 그럼 기사 송출부터 다 진행돼서 아마 다음 주까지 모든 게 다 완료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한 분씩 요거 명함 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우리 홈페이지요? 구매, 왜 포스팅 구매하셨어요?